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뉴노멀 시대 새술은 세부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시장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금리를 미국이 올렸을 때 혹은 인하를 했을 때 그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좀 더 큰 틀에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지금 뭐 표면적으로 이렇게 불거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뭐 만약에 그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도 밑에서 해저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아무 변화가 없죠.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달라진 국제정세, 시장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걸 우리는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지난 30년간은 굉장히 평온했던 시대였어요. 9.11 테러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평온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평온했던 이유는 그런 거였죠. 구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때 90년에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공산진영, 자유진영 이런 부분에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이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 진영에 좀 편승을 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세상을 만들도록 도움이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돈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었죠. 뭔 얘기냐? 지금 공산주의에 있는 돈, 푸틴의 러시아의 재벌들 돈, 중국의 부자들의 돈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가 되고, 그러면서 또 자본주의 진영에 있는 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 반도체 대기업들, 이런 쪽에서 중국에 투자가 되고 굉장히 자유롭게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싼 원자재를 골라서 가장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또 고르고, 거기서 싼 인건비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시대였어요. 투자와 생산이 자유롭게 보장이 됐었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았는데, 자,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30년간 살아왔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었습니다. 공산주의, 공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안 좋은 그런 걸로 인식하고 있었고, 어렸을 때 만화 영화 같은 걸 보면 공산당들은 늑대가 주로 공산당으로 그렇게 출연을 하죠. 그랬던 시대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는 좀 달라진 환경에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는 블록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IMF 총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원인은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전쟁이 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몫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 중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이 국제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돈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올리가리히라고 얘기를 하죠. 푸틴의 측근들이 되게 많은데요. 러시아 신흥재벌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올리가리히들
이들이 미국에 갖고 있던 자산들, 이런 것들을 그냥 동결시켜버렸죠. 그냥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는 그런 논의를 하기도 했어요. 야, 우리 우크라이나가 좀 되게 많이 피폐해졌는데 그 러시아 신흥 재벌들, 이 올리가리들 재산 압류한 거 이걸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논의까지 좀 진행되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중국에 있는 재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까지는 뭐 미국에 투자를 하든 유럽에 투자를 하든 한국에 투자를 하든 어디에 투자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들이 투자하고 싶을 때 투자를 하고 돈을 찾아가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중국 부자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러시아 보니까 러시아 재벌들 전부 다 압류당했는데 뭐 우리 혹시 중국이 대만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 재산도 다 압류가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미국 쪽에서 반도체 지원법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그 반도체 지원법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지원금을 받으면 뭐 중국에는 투자를 못한다, 니들 앞으로 10년간 투자를 못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달았어요. 그렇다고 이걸 뭐 그냥 뭐 그런 보조금 안 받고 우리 중국에다 투자하지 뭐 이 논리가 가능할까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 뭐 장비 쪽하고 반도체 원천 기술을 미국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지원금을 안 받고 중국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즉,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공산주의 쪽으로 이렇게 투자가 될 때, 물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돈 빼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국제 간의 자금 이동, 이런 부분들이 과거처럼 원활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자금 이동이 원활하게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투자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투자가 제한되는 부분들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급망 뭐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물건, 싼 원자재를 써서 싼 데서 싸게 생산해서 마진 단계에서 팔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30년간 이 인류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돈을 막 푼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공급망 축소 같은 이런 게 두 번째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블록화 현상, 미국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 그리고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부분을, 이런 나라들을 위시로 한 공산 진영, 이렇게 블록화로 나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완전히 나눠지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겁니다. 과거 구소련이 있었던 그런 시대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건 맞겠지만요. 왕래도 거의 없고, 이런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냥, 저개발 국가나 그런 쪽에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옷 같은 거, 이런 건 어디서 생산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을 해도 되고, 어디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완전히 블록화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화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쉽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좀 어려운 환경에 닥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IMF 쪽에서 경제 성장률을 내놓은 부분들이 있죠. 거기서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예측했을 때보다 0.2% 또 더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영향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었을 때는 좀 세상이 평온합니다. 세상이 평온한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 고등학교를 처음 간다거나 뭐 그랬을 때 처음엔 치고받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 서열이 딱 정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잠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 소위 얘기하는 반에서 짱이라는 그 친구가 야 같은 반끼리 싸우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평온해지는 그런 그런 시기가 오게 되죠. 자, 지금까지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힘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유지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미국은 크게 두 가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달러죠, 달러. 달러 패권에 의한 엄청난 경제력, 그리고 뭐 금융강국으로서 그런 힘이, 경제적인 힘이 그 한 가지였었고요. 우리 미국을 천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조국.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미국은 1년에 국방비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를 씁니다. 그래서 천조국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 비행기가 이게 뭐 비행기 무덤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뭐 그런 비행기도 여기 많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5천 몇백 대 정도가 된대요. 자, 이만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게 미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군사력도 마찬가지 경제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힘을 가졌고 그게 지금 유지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큰 틀에서의 시장을 보는 데는 가장 좀 정확한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달러를 뭘 믿고 쓰십니까? 종이잖아요, 종이. 그냥 종이 한 장입니다. 근데 이걸 뭘 믿고 쓰느냐? 미국 정부를 믿고 달러를 쓰죠. 근데 처음에 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냐 하면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달러 패권은 뭐 그 전에는 금본위제였었죠. 뭐 금화를 만들어 쓴다거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 겪고 난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경제력, 군사력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잘못됐네요. 요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요 밑에 있는데 1994년이 아니라 1944년입니다. 1944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그 미국이 부상을 하면서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 야, 뭐 싸움 잘하면 나야? 니들 뭐 돈 좀 있으면 나야? 니들이 뭔데? 달러를 세계 공통통화로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나는 반댈세. 이런 나라들이 꽤 많이 생겨요. 안 그렇겠습니까? 유럽 각국도 뭐 전쟁으로 인해서 좀 피폐해졌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한때를 호령했던, 그리고 미국도 한때는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 반대를 하니까 미국에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야, 뭐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거 뭐 우리 미국 못 믿는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게. 야, 우리 막 돈 많이 벌어서 금 엄청나게 쌓이는 거 니들 알지? 자, 그러면 이 금 있는 것만큼만 달러를 찍어내면 될 거 아니냐. 우리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을 해서 그 금 있는 만큼만 달러를 발행해서 쓸 테니까 기축통화로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뭐 1온스에 35달러였으니까 이때는 굉장히 싼 그런 시대였죠. 자, 근데 뭐 지금 금 1온스에 2,000달러 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뭐 생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뭐 IMF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때 다 생긴 겁니다. 이때 다 생긴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겪고 있는 이 세계 질서, 경제 질서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제든지 달러 35달러 갖고 오면 우리는 금 1온스 내줄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붕괴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부분이었죠. 자, 미국이 그쵸, 뭐 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눈으로 확인시켜준 부분들은 아니었죠. 자, 그러면서 뭐 좀 이렇게 처음에는 잘 지키려고 그걸 노력을 했었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서 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전비를 어디서 충당합니까? 달러를 찍어야죠. 달러를 찍어야 되는데 애초에 약속하기를 금 있는 것만큼만 달러를 찍을게. 있는 것만큼은 인원수에 35달러야. 이렇게 했는데요. 베트남전에 뭐 계속 이렇게 전비를 쏟아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베트남전에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참전을 하면서 그 베트남에서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준 거죠.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저 유럽 쪽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겁니다. 프랑스 쪽이에요. 그때 드골 대통령이 이 프랑스는 또 예전에 이 배워야 산다에서 한번 강의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걸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좀 의심병이 되게 많이 생긴 그런 나라였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좀 많이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다 의심을 하고 있었죠. 자, 근데 드골 대통령이 딱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미국이 돈을 훨씬 더 많이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갖고 가서 야, 이거 금으로 줘, 바꿔줘 라고 하니까 그때 닉슨 대통령 때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뭐 이렇게 원래는 내줘야 되잖아요. 기축통화를 만들 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들었으니까 뭐 고민을 조금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이걸 뭐 프랑스를 이렇게 내줬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영국도 달라 그러고 뭐 어디도 달라 그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달러는 훨씬 더 많이 찍어냈는데 못 주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못 줘 우리. 이거 못 주니까 못 주고 그냥 이거 금태환제 브레튼 우즈 체제 이거 안 할래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때가 달러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금 있는 것만큼만 찍는다 그랬다가 지들 맘대로 훨씬 더 찍었다가 이제는 안 준다 그러니까 달러의 신뢰는 완전히 금이 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뭐 달러 기축통화가 무너질 뻔 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이 사기를 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기사회생을 합니다. 어떤 걸로 기사회생을 했느냐? 바로 페트로달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직도 살아 계시죠? 연세가 뭐 한 100살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헨리 키신저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동 쪽이 구세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를 찾아갔어요. 이 헨리 키신저가. 뭐 그때 달러의 가치는 위상은 완전히 바닥을 칠 때인데 사우디 쪽에 가서 이분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야, 너네 이 사우디는 수니파하고 그다음에 뭐 초승달 벨트라고 요렇게 지역을 요렇게 그 사우디를 둘러싸고 있는 그쪽은 저 시아파라는 종파가 틀립니다. 이슬람교인데 종파가 틀려요. 야, 너네 수니파, 너네 사우디 왕정, 쟤네 시아파들 쟤네들 때문에 힘들지. 야,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건 니들이 알 거야. 야, 앞으로 있잖아. 니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무조건 지켜줄게, 니들은. 무조건 지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우디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땡큐죠. 안 그래도 뭐 그 시아파 쪽은 이 왕정을 뒤엎으려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헨리 키신저가 야, 딱 하나만 지켜주면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앞으로 원유를 거래할 때 전부 다 그냥 다른 통화 하나도 받지 말고 달러로만 거래를 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사우디 쪽에서야 나쁠 거 없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뭐 미국이 그래도 가장 뭐 기축통화, 가장 경제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한 나라니까 그리고 사우디는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니까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원유를 무조건 달러로 거래를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 쪽하고 뭐 중동 국가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그럼 뭐 우리도 좀 뭐 해줘.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서 이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겨우 지킵니다. 겨우 지켰는데 지금 이 사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미국이 좀 우리나라한테 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 반도체 지원법 해준다고 뭐 처음에 현대차 공장도 오세요. 뭐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래 놓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뭐 지금 자국에서 조립한 거 자동차 완성차 그것만 보조금 줄게. 이런 얘기하고 있고 반도체 삼성전자 뭐 투자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온갖 조건 다 걸고 굉장히 좀 그 대국으로서 해서는 안 될 뭐 그런 중국은 좀 더하지만요. 어쨌거나 뭐 그런 일들을 자주 하잖아요. 사우디도 어떻게 보면 팽을 당한 겁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최대 산유국이 사우디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공법이 좀 개발이 되죠. 셰일 혁명입니다. 이 셰일 혁명이라는 거는 셰일층에 있는 그 기름을 뽑아내지 못했었어요. 뽑아내지 못했었는데 이 수압 파쇄법이라는 거, 요게 뭐 그냥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요런 겁니다. 여기 펌프 트럭이 있고요. 여기 모래 혼합 트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셰일층까지. 그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관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갖고 여기서는 모래 넣고 물 넣고 그래서 압력으로 쫙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셰일층에 있던 그 원유를 채굴을 못하고 있다가 채굴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부분들이 실행이 되게 되죠. 자, 2020년도 기준으로 석유 생산량 순입니다. 자, 보면 하루에 1일 생산량이 미국이 1860만 배럴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1081만 배럴을 생산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원유를 계속 수입을 하던 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처럼 달러가 위상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아주 공고하게 해놨으니까.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이 미국이 이때부터 슬슬 사우디 쪽에 조금 등한시하게 됩니다. 뭐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런 거 있었죠. 이란하고 핵협정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거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서운할 일이에요. 자, 수니파에 아까 사우디가 이슬람교가 두 개 종파가 있다 그랬죠. 수니파의 맹주는 이 사우디입니다. 그리고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이에요. 자, 그리고 이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니파 교리 같은 경우는 핏줄 뭐 이걸 중요시 하는데 시아파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완전히 배격을 해요. 그러니까 왕정으로 대대로 해먹는 거 이거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이란하고 화해를 하게 되죠. 오바마 때 핵협정 맺으면서. 자, 근데 뭐 트럼프 때 또 뭐 저런 거 핵협정 파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요. 근데 또 트럼프 때도 뭐 조금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입으로 다 버린 겁니다. 아, 뭐 사우디 저쪽 뭐 가성비가 안 나오는데 뭐 이 군사 지원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죠. 또 닐 카시카리 그 기자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 배우자가 빈살만 왕세자로 뭐 그렇게 지목을 하는데 다들 그냥 유야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대놓고 취임하기 전부터 대놓고 사우디를 왕따 시킬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취임하고도 대놓고 빈살만한테 너 살인자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뭐 팽을 당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갔을 때 대접이 정말로 뭐 형편없었죠. 보통 보면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게 되면요. 국영 TV하고 뭐 엄청나게 크게 방송을 하고 또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막 전투기도 막 날아다니고 환영식 하고 그러는데 아주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그냥 두 사람이 주먹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한테 야, 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우니까 감산 좀 해줘라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빈 살만 왕세자는 보기 좋게 완전히 거절을 하고 오히려 증산해줘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묵살을 하고 오히려 감산을 해버리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자, 이 사우디 쪽이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아무리 지금 그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공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하고 위안화로 거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달러에 살짝 뭐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균열이 살짝씩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저 이거 보고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중간에 왕이 외교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좌우에 저 사우디 대표, 그다음에 이란 대표 이렇게 자, 세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고 일어나서 해외 뭐 미국 시장 뭐 어떻게 됐나 뭐 그 부분들 보고 뉴스 좀 찾다 보니까 두 국가가 뭐 화해를 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중국에서 모여서 그리고 중국의 중재로. 야, 이거 이 사우디 뭐 이 두 나라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사우디나 이란이나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사우디가 미국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한 가지죠. 국방,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가성비가 없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그 실권자한테 뭐 살인자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못 놓고 있었던 이유가 이란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중재를 해준 거잖아요. 야, 뭐 위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이좋게 좀 잘 지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란이 중재해 준 거예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힘은 있을 수 있죠. 이란은 어차피 지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유를 팔 데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저 러시아산 원유도 잘 사다 쓰고 이란산 원유도 잘 사다 쓰지 않습니까? 이란한테는 경제적인 이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한테는 안보적인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안심하게 해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이 미국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국이 대체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대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자, 이게 미국에 대한 패권도전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오래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겪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진핑이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자, 중국은 1대1로라는 사업으로 주변국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면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물론 이것도 보면 좀 되게 중국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거기 뭐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한테 야, 니들 돈 없지?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러면서 뭐 어떤 항구를 짓는다, 항만을 만든다. 그러면 야, 여기서 쓰이는 그 원자재나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중국에서 갖고 올 거야. 그리고 시공도 우리 중국 회사에서 할 거야. 그리고 우리 뭐 인력도 중국 인력을 쓸 거야. 이런 조건도 다 달고. 근데 만약에 니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 항구를 뭐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야. 이런 계약까지 다 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중국은 영향력을 확대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고요. 자, 우리 뭐 중국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WTO 체제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이것도 미국이 해준 겁니다. 근데 이 WTO 체제에서는 공정무역 이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뭐 자국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 안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은 미국도 이 WTO 규정 위반하고 뭐 IRL법이다 뭐다 이러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힘 있는 국가들은 다 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이런 부분들도 미국의 눈엔 거슬렸을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중국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대신에 뭐 기술 내놔라, 기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부분들도
미국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거슬렸을 거고요.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2018년도 초에 상하이 원유거래소를 만들었던 때가 2018년도 초일 거예요. 자, 여기서 위안화 결제를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이라크를 왜 공격했겠습니까?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그런 거였었죠. 근데 공격하고 난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딱 하나였습니다. 이라크에서 이라크에서 원유 거래할 때 달러 말고 다른 통화도 받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 하나로 이라크를 그렇게 때린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거를 또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결제도 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이 중국이 사우디가 위안화를 받고 중국에도 원유를 팔았어요. 또 유엔 쪽에서나 협조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뭐 이쪽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들 이런 것들 결의하려면 중국이 거부권 이렇게 행사를 하고 되게 대놓고 이거를 무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틀림없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중국인들의 근성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지들 말고는 다 오랑캐잖아요. 근데 뭐 그 중국 땅덩어리 지배한 그런 시간들을 보면 이민족들이 지배한 시간들이 훨씬 많은데,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은 중화 패권들 이런 걸 향해서 시진핑은 아마 그 목표를 놓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미국이 조금 실기를 한 측면이 있죠. 자, 보면 지금 이게 2020년도 세계 GDP 순입니다. 자, 보시면 1위가 미국이에요. 22조, 22조 달러 이렇게 되고요. 중국이 17조 7,300억 달러가 됩니다. 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1조 8천억 달러 정도 돼요. 국내 총생산이. 자, 근데 지금 이 GDP만 봐서는 그렇게 크게 아주 많이 차이가 안 나죠. 22조 9천억 달러, 23조 잡고요. 그 다음에 17조 7천억 달러니까 뭐 한 5조 5천억 달러 정도? 그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5조 2천억 달러 정도. 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제 규모, 이런 규모로는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어른이 유치원생들 뭐 이런 부분들을 유치원생이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타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초등학교 이렇게 되면 말을 좀 안 듣죠. 그래서 또 혼도 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게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버리면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마찬가지 그런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보시면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 전략은 이런 거였습니다. 경쟁국이 일정 수준 이상 이렇게 성장을 했을 경우에 아예 싹을 잘라버렸어요. 자, 두 가지 예가 있었죠. 구소련 그리고 일본. 이 두 나라가 좀 GDP가 한 40% 정도 선, 미국 GDP의 한 40% 정도 선까지 왔을 때 그때 다 이렇게 좌절시켜버렸습니다. 다 쳐내고 뭐 그렇게 붕괴가 돼버린 일본도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때는 어린애 때였기 때문에 되게 쉽게 제압이 가능했었어요. 중국은 약간 틀립니다. 지금 상황이. 원래는 오바마 때부터 중국을 좀 이렇게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요. 메코가 섭제했던 거예요. 자,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 나라 치닥거리 하기도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커져버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중국은 너무 커버린 상태입니다.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제압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패권 전쟁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죠. 중국하고 고구려하고 싸웠던 그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땅덩어리가 균열돼 있을 때, 갈라졌을 때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게 수나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뭐 수문제, 수양제 다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고구려한테 패해서 수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또 그다음에 당나라도 마찬가지 뭐 당태종 쳐들어왔다가 뭐 쫓겨가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패권 전쟁의 일환이에요. 서양에서도 패권 전쟁에 있었죠. 뭐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패권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게 필레포네소스 전쟁사라는 뭐 그런 얘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걸 갖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해요. 자, 필연적인 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다른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신흥 강국이 나왔을 때 이거를 두고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전쟁으로 진짜로 총칼을 들고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국제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 지금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필히 이 중국을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타깝게도 이 국제 정세는 좀 조용하게 이렇게 넘어가거나 그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하는 데는 이런 정책들을 폈었어요. 뭐냐 하면 강달러하고 약달러 이 정책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했는데요. 자, 이 강달러 정책은 위기의 근원이었습니다. 강달러 정책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긴축을 하고 미국의 패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고 그 긴축의 결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그러면서 경제는 어려워지고 자, 이게 좀 그 위기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지난주에 보신 시청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못 보신 분 계시면 지난주 거 한번 배워야 산다를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요. 그 다음에는 꼭 뭔가가 터졌어요. 자, 80년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블랙 먼데이 사태 이런 부분들로 이어졌고 93년도, 4년도, 90년대 초중반 이럴 때 긴축을 해서 강달러 정책을 폈을 때는 처음에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쪽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IMF 사태를 겪는 그런 걸로 이어졌고요. 또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강한 긴축 이때는 차근차근 올렸지만요. 이거는 리만 사태 이런 걸로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달러 정책은 위기의 근원이 지금 시장의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위기의 근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위기가 딱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는 또 약달러 정책을 펴죠. 금리도 내리고 돈도 풀고 이러면서 약달러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겪은 국가, 그러니까 어려워진 국가들요. 이런 국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냥 양털 깎기 이렇게 그들 기업들의 부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어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 주식들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지금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주였습니다. 지금 다 보십시오. 그 HTS 한번 켜서 보시면 솔직히 이걸 지분들이 전부 다 50% 이상이 외국인들인데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양털을 깎으면서 좀 유지를 하고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또 이게 주기적으로 좀 위기를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가장 지금 미국이 가장 좋은 환경은 뭘까요? 돈을 막 찍어내는데 유통되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없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일 거예요, 미국한테는. 그런데 우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때가 외환 보유고 중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0년 초, 2000년, 2001년 이럴 때가 각국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외환 보유고 중에 달러 비중이 한 78%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22%만 뭐 금, 뭐 다른 뭐 엔화, 뭐 유로화 이런 거였었고 78%가 달러였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니까 무섭죠. 야, 한국 저거 그래도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달러 없으니까 저렇게 망해버리네? IMF에 가서 돈 빌려달라 그러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달러 제일주의였죠. 야, 우리 달러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 거야. 돈 벌자. 돈 막 벌면 어떻게 합니까? 돈 막 벌어갖고 그걸로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국 국채를 사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는 막 물건을 만들고 생산을 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회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2000년 초에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의 78% 정도가 달러였는데 지금 60%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달러가 외환보유고에 한 1조 3천억 달러 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8천억 달러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작년 8월 달에는 하다못해 작년 10월 달이네요. 일본도 미국 국채를 좀 한번 이렇게 매도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현상들은 이 달러가 조금 좀 이상하다. 야, 이거 달러가 어디 뭐 조금 균열이 가는 거 아니야? 뭐 좀 다른 쪽으로도 다변화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팔고 금을 되게 많이 샀죠. 금을 되게 많이 샀는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작년에 금이 되게 쌀 때가 있었는데 하나도 안 샀어요. 하나도 안 샀는데 오직 달러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미국의 딜레마, 지금 달러 패권은 미국이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생명하고도 자국의 운명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나왔어요. 자, 3월 달에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요. 이 은행이 왜 파산했습니까? 달러 사놨다가 파산했잖아요. 달러 미국 국채 사놨다가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 채권 가격하고 이 금리는 역외관계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국채 뭐 저 운영을 하긴 해야 되니까 예금 이자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런 거 운영비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산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출로 이렇게 다 해주진 못하고 대출은 작았으니까 어디서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미국 국채를, 장기 국채를 많이 사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예금자들이 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뭐 지급준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거 그걸로 이렇게 내줬죠. 그런데 나중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미국 국채를 팔았지 않습니까? 자, 이 금리가 확 올라갔으니까 국채 가격은 뚝 떨어진 거였어요. 이 뚝 떨어진 가격에 울면서 겨자 먹기로 팔았다라는 겁니다. 즉 미국 국채를 사놓고 파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더 부랴부랴 앨런 장관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런 얘기 나중에 주워 담긴 했습니다만 예금 보호 다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주워 담았어요. 자, 이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떡하겠어요? 예금 인출이 계속 된다라면 다른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돈이 없으면 저거라도 팔아줘야죠. 그러니까 파산하고 이런 도미노 사태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저거 달러 안전한 거 아니네? 에이, 우리도 팔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대량으로 한번 또 매도를 하면 저것도 더 흔들리겠네 라고 공격도 하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막은 겁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 돈을 많이 찍어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아직도 물가가 높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헤드라인만. 이 헤드라인은 기저효과가 있죠. 그리고 전달에 워낙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한 5.2%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어 CPI, 그러니까 근원 CPI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0.1 정도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도 물가가 꺾일 생각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가를 안 잡아놨을 경우에는 뭔 위기가 발생됐을 때 미국은 돈을 풀어서 이 위기를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그게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죠.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의 달러에 대한 균열이 이렇게 조금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명분도 없이 이거를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풀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굉장히 큰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필요한데 이 명분 중에 가장 미국이 주로 이렇게 사용하던 부분들은 위기를 좀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는 강달러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달러만 굉장히 달러 강세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뭐 뚝이 터지겠죠. 뚝이 터지면 그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거예요. 하지만 뭐 홍수가 이렇게 나는데 뚝 터지면 다른 데로 갈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쩌면 미국은 2000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미국은 야, 이거 한국 같은 나라 이렇게 위기가 터지니까 얘네들이 달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네.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얘들이 달러를 그냥 꽉 쥐고 있게 만들고 유통 안 되게 만들고 그냥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쩌면 미국은 뭐 어쩌면이 아니라요. 이 세계적으로 뭐 어디든 좀 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분 없는 완화 시에는 달러 패권의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그만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뭔가가 좀 터지겠죠. 코로나 때 돈을 이만큼 풀었어요. 미국 5,300조, 일본 3,200조, 우리나라 345조. 자, 이 돈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보면 이 첫 번째 좌측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이죠. 자, 미국이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그때 양적 완화를 한 게 이 전까지만 해도 연준의 대처 대조포가 한 7천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리만 사태가 지나면서 4조 1천억 달러로 확 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게 거의 9조 달러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겨우 양적 긴축을 막 했죠. 조금씩 이렇게 긴축을 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었는데 그 걷어들인 게 한 6천억 달러 정도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은행 흔들리고 난 다음에 3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갖고 푼 돈이 4천억 달러를 풀었어요. 자, 현재 상태로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이런 강달러 정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물가가 이번에는 확 올라왔죠. 그 과거에는 오른쪽이 중국의 GDP 성장률인데요. 중국이 물건을 굉장히 싸게 생산을 하면서 인플레이를 잡아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때 그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걱정 없이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물가도 높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즉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미국의 위상이 균열해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뚜렷한 명분이 미국한테 필요한 거예요.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입을 하고 있죠. 미국이 눈치를 주든지 말든지. 야, 우리 여차하면 러시아 쪽에 붙을 수 있어. 이런 겁니다. 미국은 괘씸하긴 한데 하나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거고요.
자,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하고 이란이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중국 중심으로. 일본은 러시아산 원유를 그거 합의했지 않습니까? 러시아산 원유 $60 이상 주고 안 사기로 합의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가격 상한선을 높여서 $70 가까이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간 마크롱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자, 이거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또 브릭스가 기축통화를 개발한다 그럽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런 국가를 5개 국가를 통칭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4월 2일 날 러시아 의회 부의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디지털 위안화를 우리 브릭스가 기축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금이나 히토류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미국이 이런 부분들이 파고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 현재 현물 시세에 맞춰서 어떤 기준되는 그런 시세에 맞춰서 시세에 연동하게 만드는 거죠. 야, 미국 종이 막 찍어내갖고 인플레이션 일으키고 그랬잖아. 우리는 금하고 히토류 있는 거 요걸 기반으로 만든다니까? 니들도 써.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8월 22일 날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답답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는 이런 위기들이 극복된 사례가 큰 위기들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미국은 위기를 극복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상대국들 그리고 미국의 우방들조차도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늘 아래 있어야죠. 하지만 이렇게 일편단심 민들레 이런 형태로 미국에 만만하게 보이기보다는 살짝 인도처럼 그렇게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요. 살짝 그런 쪽을 보이면서 우리도 미국한테 뺏어낼 거, 얻어낼 거, 그건 더 얻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과거 같은 그런 힘을 쓰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고 저는 그냥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블록화 시대에 투자할 섹터는 이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자, 친환경 섹터 이런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이 기존 현재보다 많이 커져갈 테니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 쪽이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찍히면서 향후에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 쪽에서 만약에 생산을 못한다라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가격 경쟁을 하려면 사람 없이 로봇이 만드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 섹터들 엄청나게 커져가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국제 정세에 좀 둔감한 그런 내수주 쪽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종목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을 테니까 상방향, 하방향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좀 향후에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배워야 산다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